안녕하세요. 남양주에 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새벽에 잠이 너무 안 와서 사연을 듣다가 저에게도 기막힌 사연이 있어 용기를 내어서 글을 남깁니다. 3년 전에 잊을 수 없는 끔찍한 일을 당하고 사람이 무서웠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회복된 상태이고 아이들이 크는 모습을 보며 항상 좋은 생각만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늦은 밤 사연을 들으면서 잠을 청하는데 저보다 더 심한 일들을 겪은 사람들의 사연을 보며 위안을 받을 때도 있었네요. 누군가 제 사연을 들으시면서 힘이 되고 위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볼까 합니다. 3년 전 저희 네 식구는 너무나 단란한 가정이었죠. 특이하다면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산다는 건데 핵가족이 대부분인 요즘 시대에서 저희 가족 구성원은 보기 힘든 대가족이었죠. 큰 아주버님네 세 식구와 저희 네 식구, 그리고 아버님과 어머님이 이렇게 3층인 건물에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은 1층에서 철물 공구 장사를 하셨고 2층에는 아버님 댁과 형님 댁이 사셨죠. 3층에는 저희가 살았는데 옆집은 세를 주며 살았습니다. 세를 들어 사시는 분은 어머님 친구분이셨고 서로 아주 막역한 사이로 보였어요. 항상 가족 식사가 있을 때면 어머님 친구분도 함께 하셨죠. 처음에는 낄 때 안 낄 때 가족 모임에 끼시는 친구분이 너무 싫었고 눈에 가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럴 것이 항상 저를 보면 훈계와 잔소리를 하시는 게 일이셨어요. 마치 본인 며느리처럼 저를 꾸짖는 일들이 많았죠. 그러면서 큰형님에게는 단 한마디의 잔소리도 하지 않으셔서 더 싫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런 심보를 가지고 계시는 건지 의아해했네요. 둘째 며느리는 밥도 못 드네. 이리 줘봐. 갓 지은 밥은 이렇게 살살 어루만져서 뒤집은 다음에 떠야 하는데 누가 주걱으로 바로 떠? 다시 배워야겠어. 내가 여기만 오면 이렇게 잔소리가 늘어. 둘째 며느리는 일 안 하고 살림만 한다지 않았어? 그런데 이렇게 기본인 것도 모르고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그러려니 하는구만. 그게 아니라 저도 뒤집으려고 한 건데 아주머님께서 오셔서 가로채셔서 그런 거죠. 주세요. 제가 할게요. 나도 둘째가 텀벙대는 건 있어도 살림은 잘해. 우리 큰 며느리는 돈을 잘 벌어오고 나는 며느리 복 터졌나 봐. 그니까 너도 어디 좋은 자리 있으면 가서 청 붙이고 살아. 혼자서 무슨 청승이야. 내가 다 안쓰럽다. 내 걱정은 마라. 혼자 사는 게 좋아서 이렇게 사는 거니까. 며느리들 많아서 좋겠어. 혼자 사는 친구 앞에서 며느리 자랑하려고 그렇게 나를 여기에서 살게 한 거지. 그나저나 시어머니가 며느리들한테 별말 없으니까 내가 하나부터 10까지 내가 다 가르쳐야겠구만. 결혼하면서 맨몸으로 왔다며 친정에서 이런 거는 안 가르쳐줘? 이런 식으로 거의 시모 행세를 저에게만 하셨죠. 시모는 별말 없으시는데 친구분이 자꾸 저에게 잔소리를 하고 같은 층에 산다는 이유로 가끔 저만 따로 불러 심부름을 시키는데 정말 시집살이 아닌 시집살이를 겪느라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시모는 친구분이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까 저에게 잘하라고 하시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 갔죠. 친척분도 아니시고 왜 제가 저분께 잘해야 하는지 단지 시모의 친구분이라서 며느리처럼 대해야 하는 게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반면 형님은 시모에게 온갖 예쁨 받을 짓을 다 했어요. 시내에서 브랜드 있는 빵집을 운영하면서 넉넉한 살림 때문에 시부모님께 드리는 용돈도 저희보다 많았고 가족들끼리만 놀러 다녀도 눈치 없이 다니며 해외여행은 기본이었습니다. 한 번은 유럽 여행을 계획하셨는데 저희도 가게 되면 내야 할 금액이 너무 부담이 돼서 못 가겠다 하니 형님네와 시부모님만 갔던 적도 있었어요. 그날 저희 딸이 대성통곡하면서 자기는 왜 못 가냐고 우는데 저와 신랑은 한참 달래느라 애를 먹었죠. 2주 정도 여행을 다녀오시고
한동안 자랑하시는 말들을 듣기 위해 아래층으로 왔다 갔다 한 기억이 나네요. 신랑은 못 버는 것도 아니었는데 항상 저희 집은 형님네와는 다르게 많이 뒤떨어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순전히 자격지심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해드리고 없어서 못하는데 형님은 그렇지 않았고 매번 통이 크셔서 아낌없이 시댁일을 돈으로 무마했죠. 한 번은 제사가 있는 날이어서 시모와 저와 장을 본 뒤 음식 준비를 하는데 형님이 그날 가게 문을 열어야 한다며 제사 준비를 못 도와드려서 죄송하다면서 시모에게 용돈을 두둑하게 드리고 가게에 나가더군요. 한참을 제사 음식 준비에 바빠 있는데 친구한테 문자가 와 있었고 문자 내용은 낮에 형님네 빵가게에 들렀는데 알바생만 있고 형님은 없어서 물어보니 가족들이랑 놀이동산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문자를 보는데 그동안 형님께 쌓였던 불만들이 터져 나오면서 차마 시모에게는 알리지 않고 제사가 다 끝난 밤에 형님을 따로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동서, 무슨 일이야? 설거지는 다 했어? 내가 도와줘야 하는데 오늘 주말이어서 가게에 손님이 많았어. 어머님 집도 못 들렸네. 다리가 퉁퉁 부어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다. 동서도 음식 준비하느라 힘들었지? 제 생각해 주시는 건 형님밖에 없으시네요. 오늘 매출 많이 나오셨겠어요. 그런데 어쩌나. 다리 퉁퉁 부어서 일한 돈으로 놀이동산 가서 다 쓰고 오신 것 같은데. 뭐 형님은 아주버님도 버시고 형님도 버시고 좋으시겠어요. 제사 음식 장만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드셔서 매번 어머님한테 용돈 드리면서 자꾸 빠져나가시는 건지. 저 맏며느리 아니고 둘째 며느리예요. 저도 나가서 돈 벌어서 어머님 용돈 드리고 끝이면 나가서 돈 버는 게 낫겠네요. 매번 시댁일을 형님은 남일처럼 대하시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제가 시댁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해야 해요? 가뜩이나 어머님 친구분 수중 드는 것도 힘든데. 그리고 제가 100번 시댁일 한다 해도 형님이 이렇게 돈으로 끝내시면 저는 안중에도 없으시는 거 아세요? 제가 느끼는 거지만 형님은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수저만 올려놓으시는 것 같아요. 그거 바라보고 있는 당사자는 진짜 화가 나거든요. 정말 이렇게까지는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오늘은 너무 속상하네요. 동서, 말 정말 웃기게 한다. 그래, 오늘 정아랑 애아빠랑 놀이동산 갔어. 곧 정아 생일도 돌아오고 뭐 해줄까 하다가 놀이동산 갔다 온 게 그렇게 섭섭한 일이야? 동서도 내가 그렇게 미우면 나가서 일해. 그리고 어머니 용돈 떡하니 드리면 되잖아. 왜? 그렇게는 또 하기 싫지? 나도 생각 없어서 그렇게 돈으로 때우는 거 아니야. 우리도 어머님, 아버님 용돈만 드릴 수도 있는데 보통 한 달에 2번은 드려. 이게 왜 그러겠어? 동선에 대신 드리는 것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알아서 고맙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오늘 일에 대해서 그렇게 서운하다고 하면 나야말로 정말 동서한테 서운해. 동서가 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집 빚 누가 갚고 있는 것 같아? 우리야. 내가 이런 것까지는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왜 사람을 쪼잔하게 만들어? 이렇게 나한테 화풀이할 게 아니라 능력 없는 남편 탓을 해. 아버님이 소유하신 건물 일줄만 알았는데 건물 대출값을 형님네가 내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처음 안 사실에 형님 앞에서 큰 소리는커녕 한방 당하고 말았죠. 방에 들어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형님과 나눈 대화 때문에 분이 풀리지 않아 괜히 웃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남편이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뭐든지 날로 먹으려는 공짜 심보를 가진 남편은 잘 사는 형이 있어서 좋은 거 아니냐며 너스레를 떨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화가 나서 남편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말았어요. 이 집 대출금 형님네가 내고 있는 거 알고 있었어? 그럼 나중에 재산 물려줄 때 이 집은 못 받는 거네? 형님네 거니까. 그럼 시부모님들 재산 없는 거야? 자기는 태평하게 텔레비전이 눈에 보여? 그동안 뭐 했니?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나만 열내는 게 이상한 거야? 내일부터 나도 나가서 알바 뛸게. 내가 번 돈으로 어머님네 용돈 드리고 생활비 하고 당신 번 돈으로는 이제부터 저축하자. 알겠지? 남편은 제 말에 콧방귀도 뀌지 않았고 시모에게 앞으로 일을 하겠다고 선전포고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알아보는 중 뭔가 촉이 안 좋아서 산부인과를 갔는데 둘째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결국 집안일을 다시 맡아서 했고 딸 손주만 있는 집에서 아들을 원하셨던 시부모님들은 둘째가 아들이라는 말에 기뻐하셨네요. 아들을 가진 순간 형님과의 위치가 전세 역전되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형님에게 알바를 더 쓰는 한이 있어도 앞으로 시댁 제사며 행사는 맏며느리가 맡으라며 당부하시면서 임신을 한 저를 시모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며 집에 가서 쉬라고 하더군요. 남편에게 둘째가 복덩이라며 기뻐했고 10달을 품어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집안에는 활기가 돋았고 어른들은 둘째의 재롱을 보면서 다시 회춘하는 것 같다고 하셨죠. 그때 어렴풋이 느낀 게 있다면 철없을 때 돈으로만 효도를 하는 형님이 그저 부럽기만 했는데 정작 부모님들에게 효도를 하는 건 돈이 아니었구나 싶었네요. 이렇게 함께 있어주고 기쁘게 해드리는 게 더 큰 효도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행복할 줄만 알았던 시간도 어느 순간 점점 금이 가고 깨지더군요. 주말에 시부모님이 선산을 보러 가신다며 가게를 저희 남편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날 1층에서는 주은이와 남편이 가게에서 숨바꼭질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저와 둘째는 집에 있었죠. 그때 어머님 친구분이 집 문을 두드리며 당장 나오라고 하셔서 무슨 일인지 나갔는데 청천벽력 같은 말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태평하게 아들이랑 낮잠이 와? 세상에 지금 1층에서는 난리가 났었구만. 난 아무도 안 내려오길래 이 집 식구들 다 없는 줄 알았더니 집에 있었으면서 애가 우는 소리 안 들렸어? 준이랑 아이 아빠 지금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 갔으니까 빨리 가봐. 가족들한테 연락하고 둘째는 내가 봐줄 테니까 어서 서둘러. 남편과 주은이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 중이라는 소리를 듣고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택시를 잡아 병원까지 가는 동안 시부모님과 아주버님네 식구들에게 전화를 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무슨 영문인지 몰라 왜 병원으로 가는 건지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최초 신고자인 어머니 친구분에게 전화를 걸어보자 친구분은 시장 갔다가 집으로 올라가려는데 주은이가 아빠 하면서 우는 소리가 들려서 철물점 안으로 가봤더니 아빠 밑에 깔려있는 게 보였고 저희 남편이 여러 공구들을 맞고 쓰러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주은이를 통해 안 사실이지만 그날 숨바꼭질을 하면서 공구들이 아슬하게 쌓여있는 곳에서 숨어있던 주은이가 실수로 공구를 쳤고 무너지면서 아이 아빠가 주은이를 감싸 안으며 떨어지는 공구들을 모두 막았다고 했네요. 그런데 하필 공구가 남편의 머리로 떨어지면서 남편은 수술을 했지만 끝내 살아서 저희 품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고 저는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남편이 없자 저에 대한 태도가 너무나도 쉽게 돌변해진 시댁 식구들 때문에 힘든 나날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매정할 수 있나 싶었죠. 어쩔 수 없잖니. 산 사람은 살아야지. 우선 주은이는 우리가 맡고 있을 테니까 주호랑 너는 친정에서 당분간 살아라. 그리고 너네 집은 새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나중에 네가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주은이 데려가도 되고 서운해해도 이게 최선이야. 당장 이 집 대출빚도 갚아야 하고 그리고 너네 뭘 했길래 빚이 그렇게나 많아. 그거 갚으려면 너희가 살고 있는 집 세줘야 해. 또 남편 보험 하나 제대로 든 것도 없고 집에서 뭘 한 거야? 살림이나 똑 부러지게 하면 모를까? 아들 없다고
며느리를 내쳐? 그래도 함께 살았던 정이 있는데 그건 너무하네. 잘 생각해봐. 아니면 내가 나갈까?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야. 내 비석인 손주들 있는데 내가 이런 결정을 하고 싶겠어? 우선 둘째 세상 떠나고 돈 나가는 일만 많은데 어디서 돈을 구해? 사는 집을 세라도 드리고 어떻게 지내봐야지. 너도 남편 없는 집에서 사는 거 힘들잖아. 친정이 여기랑 먼 것도 아니고 가끔씩 보러 와도 되는 거고 친정에서 아이들 맡기 힘들 것 같아서 그나마 주은이는 내가 보겠다는데 그리고 큰애네 집에서 정아랑 같이 자매처럼 자라면 좀 좋아? 주은이가 정아를 잘 따르잖아. 그래 동서. 우선 주호가 아직 어리니까 주호 좀 키우고 난 다음에 주은이 데려가. 내가 주은이는 잘 돌볼게. 동서도 빨리 마음 추스르고 일하면서 돈 벌면 금방 자리 잡을 수 있을 거야. 동서 젊잖아. 주은이 여기서 학교 다니는 것도 있으니까 쭉 다니다가 동서가 데려가면 되겠네. 나야 같은 딸 키우는 거라 손도 많이 안 갈 테고 정아가 잘 챙길 거야. 주은이가 당장 저랑 떨어져 있는 걸 힘들어했어요. 그냥 다 데리고 친정으로 갈게요. 저도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주은이한테 지금 상황이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아빠가 눈앞에서 쓰러졌고 그걸 직접 봤는데 말은 안 해도 자기 탓이라고 생각할까봐 제가 데리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친정 부모님한테는 잘 말씀드릴게요. 그래. 왜 모녀 사이를 생이별 시키려고 그래? 학교야 쉬었다가 거기서 전학 가면 되고 아빠랑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떨어뜨려놔? 꼬맹이가 엄마랑 떨어진다고 하겠어? 그냥 엄마가 키우는 게 나아. 내 말대로 해. 저희 가족 문제예요. 자꾸 감나라 배나라 하시는데 이 일은 저희 문제이니까 저희들이 알아서 하게 놔두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 친구분이시라서 그동안 별말 없이 있었지만 너무 하시네요. 어련히 저랑 어머니가 동서 편하게 하려고 내린 결정인데 그렇게 쉽게 말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 문제에 끼시지 마시고요. 아이고 섭섭하네. 가족 모임 때는 이유 없이도 찰만 초대해서는 나 보란듯이 온갖 행복한 적은 다 떨더니 내가 모를 줄 알지? 그런 모습 보면서 혼자 사는 나한테 질투나라고 초대한 거잖아. 보란듯이 내가 당신네 가족들 보면서 배 아프라고 행복한 척 다 하더니 이제는 좀 간섭하니까 빠지라고. 그리고 친구면 친구답게 서로 어려울 때 서로 돕고 하는 거지. 내가 어디 너희 시어머니 친구니? 너네 시어머니처럼 눈구렁이도 없어. 그러니까 친구가 없잖아. 나 말고 너네 시어머니 친구가 있든 없지? 그냥 나 앉혀놓고 자랑할 사람 없으니까 내 앞에서 자랑하려고 그런 거지. 그리고 남편 잃은 사람한테 아이 떼어놓고 친정 가라는 게 그게 사람 위한 일이야? 나도 다음 달에 계약 끝나니까 여기서 안 살란다. 그동안 친구는 무슨 하도 너네 시어머니가 집 안 나간다고 나한테 싸게 살라고 해서 산 거지. 아들 세상 떠났다고 며느리 내쫓고 새든다는 게 말이 되니? 그게 시애미가 할 말이야? 그날 어머니와 친구분은 서로 의절하시다시피 하셨고 저 또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우선 주은이 학교 문제도 있고 워낙 정아를 잘 따르는 아이라서 형님을 보면 맡기고 싶지 않았지만 정아와 함께 있는 게 주은이한테도 안정적으로 좋을 것 같아 몇 주만 시댁에 맡기기로 했어요. 신정과 시댁은 1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어서 제가 왔다 갔다 하기에 무리한 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형님네 집에서 있기로 결정했죠. 주호는 친정에 맡기고 남편 짐 정리를 하기 위해 시댁에 들르는 일이 많아서 학교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주은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문구점이 있길래 주은이가 들어가 보자 해서 정아 학용품도 사고 주은이가 사고 싶은 물건들도 가득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 중에 녹음이 되는 인형을 주은이가 골랐는데 가격이 꽤 나가서 놀랐지만 주은이가 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주었죠. 정아 언니한테 학용품 산 걸 주려고 기뻐하는 주은이가 예뻐 보였습니다. 오래간만에 보는 주은이의 미소에 눈물이 날 뻔했네요. 그날 아빠의 죽음에 대해서는 주은이는 입을 다물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지만 대답해주지 않아서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조심스러웠습니다. 또 계속 물으면 주은이가 상처가 될까봐 아무 말 하지 않았죠. 언젠간 주은이가 그날 슬픔을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기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자고 가라는 형님과 시모의 말이 너무나 뻔뻔스럽게 들려서 괜찮다며 나왔네요. 다행히 주은이가 잘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이기도 했지만 언제까지 혼자 시댁에만 둘 수 없어서 복잡하기도 했습니다. 친정에 있는 동안 주호를 부모님께 맡기고 본격적으로 일을 구했지만 남편의 빈자리는 정말 버거웠어요. 그나마 주은이에게는 신경을 덜 써줘도 된다는 안도감이 있었죠. 결혼한 후 일을 한 적이 없어서 당장 나가서 돈을 번다는 게 적응하기 힘들고 어려웠지만 아이들을 위해 악착같이 버텨냈습니다. 생활비를 벌어야 했고 당장 아이 엄마를 써주겠다는 곳은 없어서 일을 찾는데 시간이 걸려 힘들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일자리 연락이 오게 되면서 너무나 감사했네요. 저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준 분은 어머님 친구분이셨고 어머님 친구분은 양말 공장에서 오래 일하셔서 잔뼈가 굵으신 분이셨죠. 그래서 쉽게 저에게 일자리를 주셨는데 꽤 높은 월급과 탄력적인 근무 시간으로 일을 쉽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인데 뭐하고 살아? 나도 남편 없어 봐서 잘 아는데 내 딸 같아서 그래.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고 오지랖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시엄마 친구이기 전에 옆집 사는 이웃이니까 내가 도울 일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생각해 주신 것만도 감사해요. 그리고 그날 제 편 들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저 때문에 어머님하고 사이도 틀어지셔서 제가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사과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먼저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사과는 무슨? 그리고 너희 시엄마랑 나랑 그렇게 친한 사이 아니야. 나도 얻은 게 있어서 그 집에서 살았던 거지. 회사랑 가깝고 월세도 쌌잖아. 그리고 말했지만 너희 시엄마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야. 날 친구로 여겼으면 그 집에서 살라 했겠니? 자식 없고 혼자 사는 내가 불쌍하니까 적선해주면서 자기 위안 삼았던 거야. 너보다는 내가 더 좋은 인생이라고 자기 스스로 나 보면서 즐거워한 사람이지. 내가 하도 불쌍해서 그냥 비 맞춰줬던 거고. 그나저나 내가 전화한 건 우리 양말 공장이 그쪽 친정 쪽에도 하나 있다는데 준이 엄마만 괜찮으면 내가 소개해주려고. 어려운 일은 아니야. 내가 아주 아끼는 친구라고 해서 일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야. 어린애 엄마들은 일구하는 게 힘들다며. 준 엄마만 생각 있으면 거기 월급도 좋고 일할만 할 거야. 친구분의 전화에 마음이 따뜻해져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시모와 형님은 어떻게 해서든 저를 집에서 내쫓으려고 혈안이 되셨는데 옆집에 살았다는 이웃이라면서 조심스럽게 일자리를 제안해 주신 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드디어 소개로 일을 하게 되었고 어느 정도 일에 적응을 할 때쯤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주은이가 학교에서 놀다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켰다면서 당장 오라는 전화였고 일하는 도중에 시댁으로 달려갔죠. 의사는 소아 발작으로 앞으로 한번 시작된 발작은 계속 주시하면서 봐야 하고 반복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 주은이가 특정한 충격이나 행동에 의해서 발작을 일으킨 것 같다면서 그 원인은 빨리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런 이야기여서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우선 주은이 담임 선생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놀랍게도 주은이의 발작에 대한 원인을 알 수 있었네요. 주은이 태어나면 바로 전학 가겠습니다. 아마 세상 떠나고 경황이 없어서 주은이를 너무 내버려 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제가 너무 미련했죠. 주은이한테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발작이 일어난 날 학교에서 그랬다는데 왜 그런 건가요? 얼마나 정신 없으셨겠어요. 이해합니다. 주은이는 학교에서 적응 잘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다 갑자기 운동장에서 노는데 아이들이 주은이가 이상하다면서 소리치길래 가봤더니 저도 너무 놀라서 신고하고 주은이 따라간 후에 경황이 없다가 어머님이 전화 주셔서 아이들한테 그날 일을 들었어요. 반 친구들이 숨바꼭질을 하는데 주은이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거예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그 말을 하면서 애들이 숨는데 그 노래 때문에 발작을 한 것 같아요. 정말 숨바꼭질 하면서 발작이 났다는 거예요? 아빠랑 마지막으로 놀았던 게 숨바꼭질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빠를 영영 볼 수 없었으니까 주은이가 그날 일에 대해서 저에게 별말 없어서 괜찮은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발작으로 올 줄이야. 선생님 이야기는 너무나 놀랐고 그날 아빠와 숨바꼭질한 게 주은이에게 트라우마로 남았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 후 주은이는 계속 아빠가 꿈에 보인다고 해서 악몽을 자주 꾸는 일이 있게 되자 신경정신과 치료도 함께 병행하게 되었어요. 선생님과 상담한 후 돌아가는 길에 주은이 가방을 전해받았고 계속 흘러나오는 눈물을 참다 못해 길거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가슴팍에 있던 가방이 제 몸으로 눌러진 바람에 주은이의 녹음 인형이 갑자기 커지면서 정아와 이야기하는 주은이의 목소리가 들렸네요. 눈물을 멈추고 녹음된 둘의 대화를 듣는데 가슴속에서 화산이 폭발한 것처럼 뜨거워지면서 뭔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을 받고 말았습니다. 주은아, 나 비밀 있는데 내가 너 정말 친동생처럼 아끼는 거 알지? 그래서 내 비밀을 너한테만 말해주려고. 그날 너 진짜 아팠지? 작은 아빠가 너 위에 쓰러져 있었잖아.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내가 못 도와줘서 미안해. 나도 너무 놀라서 도와주고 싶었는데 엄마가 막 가자고 손잡아 끄는 바람에 정말 미안해. 우리가 도와주지 못해서 작은 아빠 돌아가신 거지? 몰라. 언니가 언제 왔었어? 나는 큰엄마만 봤는데 큰엄마가 우리 아빠랑 이야기하면서 아빠가 나 빨리 빼달라고 그러니까 큰엄마가 도망쳤어. 언니도 그 자리에 있었어? 그런데 큰엄마는 왜 급하게 간 거야? 그거야 모르지. 나는 엄마가 가게로 가야 한다고 하니까 그냥 막 뛰었어. 주은이랑 같이 가게 가면 안 되냐고. 아까 주은이 바닥에 누워있는 거 봤다고 하니까 어디 가서 그 이야기 하지 말라고 엄마랑 비밀로 하자고 해서 지금까지 아무한테도 말 못했는데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나쁜 행동한 거 맞지? 둘의 대화는 그렇게 끝이 났고 더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녹음이 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당장 형님네 가게로 달려갔고 웃으며 손님을 응대하는 형님을 발견하자 눈앞에 보이는 게 없어서 달려가 형님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습니다. 놀란 형님은 영문도 모른 채 저에게 머리를 잡아 뜯기며 소리를 질러댔죠.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니? 사람이 그 지경이 돼가는데 그걸 보고 그냥 나와? 남보다 못한 사람이 너구나. 옆집 친구분은 자기 일처럼 보자마자 신고해줬는데 어떻게 가족이라는 너는 내 남편이 위험한 순간에 보고 있다가 도망칠 수 있어? 그것도 네 딸이 있는데 그걸 비밀로 하라니. 나중에 그 벌 어떻게 다 받으려고 그래? 정말 하늘이 무섭지도 않니?
아이들이 그걸 다 봤는데 앞으로 그제 어떻게 다 갚을 거야? 너 때문에 우리 주은이는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야 해. 그리고 네 딸 정아는 어쩔 건데. 자기 엄마가 작은 아빠를 세상 떠나게 한 거라고 생각하는 정아는 앞으로 어떻게 사니? 한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네가 직접 겪어봐야 알지? 네가 그러고도 한 아이의 엄마야? 너무 놀라서 나온 것뿐이고 그렇게 돌아가실 줄 알았으면 당장 신고했지.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 줄 알아? 내 도움 없이도 문제없이 일어나서 상황 정리할 줄 알았어. 그런데 돌아가셨다니 나도 얼마나 놀랐는데. 이 상황에 거짓말이 나와? 우리 남편이 주은이 빼달라고 부탁했다던데 그 말 듣고 그냥 나온 게 너잖아. 어디서 거짓말을 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나 본데 사람 잘못 건드렸어. 경찰에 다 신고하고 평생 죗값 받게 해줄 거야. 그날 빵가게에 진열되어 있는 빵들을 모두 엎었고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아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그날 형님이 보자마자 신고를 했더라면 지금 남편이 없는 이 세상을 겪지 않아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자 더욱 억울하고 분했어요. 이 사실이 시부모님 귀에 들어가면서 모두들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착하신 시아주버님도 동생을 모른 채 도망갔다는 일에 분노하시며 화를 내셨어요. 시부와 시모도 남편의 안타까운 일을 형님 탓으로 돌리더군요. 하지만 더 참을 수 없는 건 형님의 태도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저보다 더 화가 났는지 아주버님은 형님에게 결국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시고 말았고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져가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상훈이가 그 지경에 있는데 보고 도망쳐 나왔단 말이야? 왜 신고하지 않았어? 상훈이가 남이야? 내 동생이잖아. 당신하고도 10년을 함께한 가족인데 어떻게 그런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할 수 있어? 나만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가는데 그 상황 대봐. 사람이 판단이 흐려질 수도 있고 분명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야. 워낙 장난도 많으시고 사람이 허허 웃으니까 이번에도 주은이랑 놀다가 장난하시나 보다 하고 나도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나온 거란 말이야. 왜 다들 내 말은 안 믿어주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건데? 정말 끝까지 핑계만 대시네. 차라리 무릎이라도 꿇고 잘못했다고 빌어요. 그러면 그나마 연민이라도 생길 테니까. 당신이 정말 이 인형에 녹음된 것처럼 했다면 우리 정아 곁에 있어서는 안 돼. 당장 우리 이혼하자. 증거가 이렇게 있는데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뻔뻔하게 자기 입장만 내세우는데 앞으로 우리 정아가 뭘 보고 배우겠어? 당신이랑 지금 이 순간 같이 있는 것도 끔찍해. 이 사실을 알았는데 당신이랑 더는 못 살 것 같다. 이혼? 이혼이 쉬워. 내가 그동안 당신 부모님께 얼마나 잘했는데 재산이라고는 없으면서 자식들한테 매일 돈 밝히시는 당신 부모님 때문에 쉬지 않고 가게문 열면서 용돈 드리고 이 집 무리하게 사서 부모님들이 감당 못하니까 우리가 갚고 일만 벌려놓으시지 우리한테 해준 게 뭐냐고. 부모 대접만 받으셨잖아. 진짜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정말 당신이랑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겠다. 우리 이혼하자. 재수씨 신고하세요. 다음날 주은이의 인형을 가지고 가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정아와 주은이가 증인을 서주면서 형님은 일부 죄가 입증이 되어 죄값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아는 그림 상담을 받으러 다녔고 주은이는 친정이 있는 동네로 학교도 옮기고 세 식구가 작은 집을 얻어서 현재는 살고 있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이혼을 했다고 전해 들었고 3층 건물은 매매로 내놓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건물을 산 사람이 옆집 친구분이셨고 어머님은 한동안 배가 아프셔서
알아누우셨다고 아주버님께 들었네요. 세상 일이 다 제 맘같이 되는 일이 없다는 걸 알았네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참 많이 아팠고 슬픔에 헤어나오기 힘들었습니다. 제일 미안한 건 죄 없이 맑고 순수한 아이들이 다친 것이었지만 앞으로 항상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매주 주말마다 정아는 저희 집에 놀러와 함께 잠을 자고 놀며 지냈고 정아와 주은이가 서로 친하게 지내기 때문에 아주버님과 시댁 식구들의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게 되네요. 남편이 떠난 지 3년이 지났고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들이 각자 있겠지만 서로 보듬으면서 지내고 있네요. 정아와 주은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응원의 댓글 달아주시면 아이들에게 꼭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댓글이 이 아이들의 앞날에 길이 되어주면 좋겠네요.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